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권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강하게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한 대통령 탄핵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 첫날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거칠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또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의혹 등으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대정부 질문 첫날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행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생태를 쓰니까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단식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란을, 정말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실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정도의 소란을 핀다고 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고 정치 분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분야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제 공방도 더 있고, 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의 그간 논란이 되었던 그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라든지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 사건 수사 관련된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주로 많이 물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여당의 연찬회라든지 국무회의 등에서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맞서 싸우라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후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전보다 더 뭔가 이렇게 그 정당한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또 공격적으로 오히려 반박을 하는 이런 태도들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게 국회 문화가 혹시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저는 좀 들었는데요.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 게,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의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과 관련된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거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질문 속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제 듣기 거북하거나 답변하기 좀 곤란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성실하게 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또 그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실종된 것 같아서 아쉬운 첫날의 그 대정부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요, 이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가 그렇다고 호찌민 베트남 국부 흉상을 육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김두관 의원이 역사 공부를 하셨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게요.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긴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소련, 중국, 또 베트남까지 공산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와도 국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교 정상화한 나라들이 많죠.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국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 정당성을 인정을 해주고 정상 외교를 하는 걸 갖고 공산주의 운운한다는 정도의 무식한 발상을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호치민 동상을 대한민국에 갖다 놓습니까? 호치민의 정신을 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국을 이긴 나라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소련, 중국과도 다 단교해야죠. 아니,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주한 그 중국 대사를 만나서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고, 아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왜 몰래 언론을 피해서 중국을 갑니까? 그러지 마셔야죠. 아니, 그리고 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그렇게 그 구걸하다시피 대북 관계를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면서 이념 공방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첫날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정치 질문이. 예, 이 베트남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과 관련한 이 이념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온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 공방으로 지금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정치권도 정말 뭐 처음부터 기승전 다 이념 논란이에요. 너무 좀 70년대를 회귀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이런 철진한 이념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정말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뭐 경제나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좀 하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관련해서 그 철거의 그 흉상을 철거하는 이유로 과거에 1927년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 항일 독립투쟁이 주적이 일본이었고, 그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연합국으로서 같은 편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고, 또 독립 이전에 이제 해방 이전에 1943년도에 돌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소련 공산당 전력이 잇따라서 이렇게 그 흉상을 철거하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같은 논리라면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그 베트남과도 사실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빗대서 지금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두관 의원이 그 하려고 했던 그 진의는 그 뭐 이렇게 호치민 전 주석의 헌양한테 분양했다든지 또는 그 베트남과의 교역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념 논란 이제 그만 종식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또 경제 민생 이런 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베트남은요, 대한민국에서 그 5대2 자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국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기업을 철수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실 때 저희가 그 미국과 연합군 등등이 월남과 싸울 때 당시 저희가 상당한 양민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죄하겠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당시에 베트남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겠다라고 했더니, 당시에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 회신했냐? 우리는 이긴 전쟁입니다. 사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도 모든 교육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 이념 전쟁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조 산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을 대개조하겠다, 이념적으로. 내셔널 리빌딩이라는 뜻이에요. 내셔널 리빌딩. 그러면서 이념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 시신을 모셔와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면서부터 이미 이념 논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념적 논쟁의 도발의 우선적인 책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나 무리를 했냐면요.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한 평으로 해야지 됐는데 그 8평으로 해서 위치도 옮겨가면서 무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행사하는 참여하시는 행사니까 그것이 TV에 잘 나와야 된다.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게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묘지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윤보선 대통령 때 서원을 받았어요. 대통령장 서원을 1962년도에 받았는데 1921년도에 최상급인 대한민국 상까지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중복 서원 위반법입니다. 이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념 공방을 우리가 방송 때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독립운동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나와 있고,
또 국방부, 우리 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강복군인 건 명백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인정하고 이 이념 논쟁 같은 거는 좀 그만 좀 종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이건 이념 논쟁이 아니고요. 국가의 정체성, 정당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김두관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좀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이런 이념 논쟁 공방은 좀 그만두고 경제나 민생이나 외교 안보에 좀 치중하자 이런 그래서 취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김두관 때문에 의원이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네. 이 정도하고 그냥 그래서 김두관 공방을 의원이 그만하자는 이렇게 취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해코지를 하고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뭐 기업들을 다 철수하라 이런 식의 정치 공방을 하니까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념이 중요하다. 그죠? 이념이 중요한 그리고 이제 이유는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가릴 것 없이 우리 외교 안보의 기본 골격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였거든요. 전략적 모호함. 그런데 그것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가치 외교, 진영 외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략적 확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있고 그거의 반사작용으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이 훨씬 더 강화돼 가지고 지금 그 김정은이 지금 푸틴 대통령도 만나겠다 그 공동으로 군사 훈련도 시작하겠다 이렇게 좀 한반도의 한반도 리스크가 훨씬 더 지금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렇지 말고 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그 외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이런 국정 운영을 좀 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실용 외교를 한다는 것이 전 세계가 지금 그 미국, 유럽 등등을 포함한 자유 진영과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촉발을 했는데요. 그 북한, 북중 러가 양 체제로 지금 신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유진영 체제에서 지금 실리 외교를 하고 있고 국가 안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 논쟁은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도 보면은 당시 소련의 기록을 갖고 얘기할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자유시 이전과 이후에 그 행적이 많이 갈려요. 자유시 이전에는 분명하게 그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대첩에 참여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련 공산당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셨죠. 대한민국의 독립을 못 보시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시 소련의 기록에 보면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전투는 1920년 6월하고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19년 9월부터 그 이전인 1919년 9월부터 1922년 11월까지 적의군에 가입했었던 것으로 나와요. 적의군은 무엇이냐? 그 소련군을 호위하는 그때 소련군에 가입을 이미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보다 소련이 더 앞선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뿌리부터 그 빨치산으로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이 기록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올 때도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북한의 평양에 안장하는 것이 맞다. 근데 당시에 카자흐스탄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육사에는 못 세운다. 다만 일부분 독립투쟁한 거 인정을 해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자는 거 아닙니까? 왜 육사에 못 세우냐? 왜 국방부에 못 세우냐? 그분의 흉상이 소련 군복을 입고 레닌한테 하사받은 총을 차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만든 흉상입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요, 주적을 북한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만든 사관학교입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도 여당이 공세를 강하게 퍼부었습니다. 과연 이게
대선 정치 공작 의도가 있었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김행전 의원님. 그 지난 대선 때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요. 저희 앞집에 사는 사람이 외국분이세요. 저 아침에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at was a close call.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전 찾아봤더니 close call,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정말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정치 공작으로 바뀔 뻔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날 신학림 씨가 김만배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터뷰는 대개 언론 인터뷰를 하면 보통 뭐 한 달 이내에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요. 그 이듬해 대선 3일 전에 인터뷰가 공개돼요. 이런 인터뷰는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요. 21년 10월 달에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받아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라는 그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에 문재인 검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브로커가 그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 조우영 브로커가 분명히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찰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2년 2월 24일 날 이재명 대표가 TV의 토론에서 나와서 그 조영 그 브로커에게 왜 커피 타줬냐 하면서 아주 공식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또 상당한 거짓말을 써놓죠.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인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권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2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 녹취록이 터집니다. 터지자마자 3일 전이에요. 대선 3일 전에. 3월 7일 날 MBC, JTBC, KBS가 난리가 났어요. 포탈도 난리가 났습니다. MBC의 뉴스데스크에서는요. 뉴스를 4꼭지나 다룹니다. 우상호 선대본부장은 K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것을 문제시 삼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9일 날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마침 어저께 SBS 보도본부장 이번에 되신 분하고 만났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당시 SBS에서는 이걸 왜 보도를 안 했냐? 근데 저한테 이래요. 대선 3일 전에 진실도 알 수 없는 것이 터진 것을 어떻게 보도를 하냐. 그래서 SBS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위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모든 포탈, 그리고 MBC, KBS, JTBC, 또 경향,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실검 1위로까지 올리면서까지 20대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것은요.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죽하면 저희 옆집에 사는 외국인이요. That was a close call.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대한민국은.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뀔 뻔했습니다. 이 죄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인용 보도 관련해서 이제 마치 민주당과 그 인용 보도가 연관되어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관련해서 먼저 좀 그러면 저도 비슷한 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께서 당시에 네. 그 장모 지금 법정 구속되셨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한 인용 보도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용 보도랑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영화 변호사가 김용판 그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그 당시에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한테 대선 그 경선 후보 시절에 질문을 하죠. 돈다발 걸어놓고 이거 조폭한테 받은 거다라고 하고 그거 몇 시간 만에 가짜 뉴스로 판명됐어요. 그와 관련된 보도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 가장 그 엮으려고 했던 428의 약정과 관련된 것도 그 보수 언론에서 단독으로 한 다음에 2,000회 이상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그 문제의 지점들은 우리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위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공개 성명서를 내요.
그런 적 청와대 대변인 하셨지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익명은 아주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데 익명으로 네. 공개 성명서를 내는 다- 적이 있어요? 다 압니다. 보통은 압니다. 기자들이 네. 질문에 네. 답변하는 방식은 있죠. 네. 그 익명을 전제로 해서. 근데 네.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개적인 성명서를 내는 거는 결국은 그냥 내 입장만 딱 발표해버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익명의 성명서를 발표한 분 말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은 있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만배와 신학님 그 씨가 둘이 21년 9월 15일 날 서로 만난 것을 녹취한 그것을 보도한 것이 마치 민주당과 사전에 공모해서 대선 정치 공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성명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예. 그런데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전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취할 태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조우영 씨나 이런 사람이 말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실관계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하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니까 마치 가이드라인 중계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일사천리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제 당장 국회에서는 여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바로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방심위의 긴급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자마자 방심위는 진짜로 긴급 심의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또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검찰은 이제 그 신학님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외에 오늘 또 소환 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대통령실이 그 말 한마디 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여당, 방통위, 방심위, 검찰 등이 일사천리로 관련돼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마치 이게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법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공개적인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 제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거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21년 9월 15일 날 하잖아요. 네. 인터뷰도 아니에요. 김만배 씨랑 그 신학님 씨가 과거에 같은 언론사에 근무해가지고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나서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들을 김만배 씨가 하는 걸로 그냥 자기가 녹음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9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 후보로 확정되잖아요. 그 9월 15일에는 여야 간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지 전이었단 말이죠.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걸 가정해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무슨 뭐 공모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일단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신학민 씨의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거는 엄중한 그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학민 씨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녹음을 했다. 녹음을 했는데 22년 2월 25일 날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김만배 씨나 뭐 박영수 전 특검이나 모른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하길래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월 4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학님 씨는요, 이 가짜 녹취를 만들면서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자,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 때 상당한 정치 자금 얘기가 나왔었죠. 검찰은 또 언론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뿌렇고 조우영이가 윤석열 후보를 검사를 당시 만난 적이 없었다고 했으면 즉각적으로 발표를 해주는 게 맞아요. 보세요. 지금 모 지방의 모
그 뉴스타파에서 나오자마자 그것의 유통 구조가 지방의 뭐 언론사부터 쭉 해서 이어졌다는 유통, 제가 또 뭐 또 지방 얘기하면은 또 특정 지역을 폄하한다고 얘기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뉴스의 유통 구조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뉴스타파는요, 왜 방심해서 조사를 하냐. 원래 그 CP, 컨텐츠 프로바이더 기준이 되려면요, 월 50회 이상이 자체 기사가 없으면요, 네이버에 CP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월 20회 미만 20건 이하의 기사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됐어요. 이것부터 네이버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요, 수천만 개의 지금 언론사가 CP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못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대선판을 흔들겠다고 했던 아주 조직적인 국기문란 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그래서 전제에서 그런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말씀을 그러면 하시고 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그것에 가지고 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단정적으로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서 했었던 그 이회창 후보 시절에 김대엽 병풍 사건. 선거 다 끝나고 밝혀졌어요. 김대엽이 사기친 거. 그리고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한 거. 그것도 선거 끝나고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거 끝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바뀔 뻔했습니다. 왜 SBS 몇몇 언론들은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증거가 없어서 보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보도하지 않은 언론도 있습니다. 왜 대선 3일 전에 이게 터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국기문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흔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선판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전에도 이제 성공했으면요, 말씀을 좀 드리는 대한민국의 건데 20대 지금 대통령은 김행희 의원께서 이재명이지 대단히 않았습니까?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과의 연관됐던 어떤 그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국기문란행위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이제 규명되겠죠. 재판을 통해서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반론을 하면요. 이게 그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지금 그 어제 의결을 했어요. 네, 맞아요. 3명의 의원 중에 야당인 3명 반발하면서 빠지면서 2명이서 그냥 그 의결했거든요. 네. 보통은 방심위의 긴급 심의는요.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처럼 그 인권 침해성 이런 것이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건은 그냥 의혹만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 뉴스타파 있죠.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사이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이거를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그 지상파하고 종편 등이 이제 심의 대상인데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방심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뉴스타파의 그 보도를 인용 보도한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렇게 공영방송이나 뭐 종편이라든지 여기를 우회 심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이게 엄청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뭐냐면 뉴스타파는 녹취록도 있고 녹취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타파에서 관련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인식 자체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 보도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인용 보도한 그 보도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예시를 제가 든 거예요. 그럼 그 돈봉투 이제 김용판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가짜 뉴스를 바로 판정받은 그 돈다발 사건이라든지 또는 428호 약정설이라든지 또는 아까 윤석열 후보 당시에 말했던
장모 관련된 그 말했던 이러고 관련된 수많은 인용 보도들도 그럼 방심위에서 다 긴급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십시오.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얘기는요.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한 건은 지금 법정 구속됐어요. 그것은 아직 최종 판결 안 나왔습니다. 인용 그러니까 보도, 단정적으로 지금 인용 얘기하지 보도를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용 거잖아요. 보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심의 이거 관련돼서는 역할, 그러면 이거 방심의 관련돼서는 허위를 지금 확실히 자, 재판에서 뭐 판결이 났습니까? 네네. 자, 방심위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래는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1인 유튜버들도 다 언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뀐 미디어 환경에 지금 제도와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조사할 수뿐이 없지만 그래서 방심에서 포탈 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9월 15일 날 했던 녹취록을요. 어떻게 대선 3일 전에 터뜨립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10월 네, 지금 16일 말씀하시는 날 내용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어떤 요지인지 좀 네, 충분히 네, 파악을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어떻게 다른 요것만 할게요. 네, 네. 얘기를 좀 대장동 예.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것을 대선 기간 내내 떠드는 것은 바로 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네, 제가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께 물어보고 네네. 싶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인터뷰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일단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예. 그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하튼 그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 적용은 그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판단이 내려지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예. 지금 단계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민주당과의 그 연관됐던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선 공작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 말고 사실관계만 차분히 조사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나서고 여당이 나서고 방심이 나서고 검찰 나서고 법무부 장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것이 갑자기 오히려 나선 또 거가 다른 아니고요. 야당 탄압과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민주당 입장에서 또 반론을 피는 거예요. 방심위가 갑자기 나선 거가 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엽 사건, 병풍 사건, 또 그 드루킹 사건 다 선거 끝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요. 이제 지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그전에는요. 야당 추천의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서요. 이것을 건드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나라가 좀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방심위에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얼마 전에 네. 그 우리 야당 추천 방심위원 해임했잖아요. 네. 뭐 지각이라 근태라든지 뭐 업무 추진비 저 부정 사용 뭐 이런 의혹 가지고. 근데 지금 이분이 훨씬 더 횟수도 많고 업무 추진비 부정 그 사용하고 문제가 이런 아니고요.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불과 그것도 얼마 좀 전까지 그것도 국민들이 자, 눈높이에서 보면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지금 그 그러니까 결국은 정현주, 방송을 자, 장악하기 위해서 방통위 아니죠. 방심이 얼마 다 전까지만 해도 장악했다라는 의혹을 할 정연주 수밖에 없어요.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출신인 정연주 씨가 바로 얼마 전까지 방심위의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직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계시는 동안요. 방송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체제가 모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야 있죠? 너무나 많아서요. 음. 기사 찾아보세요. 이분이 도대체 방심위원장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 가지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너무 많아서 정말 할 수가 없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라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분이 구체적으로. 아니 가짜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MBC와 관련된 모든 것을 솜방망이를 때리고 그 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야 방심위원장 아직 지금 임명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상황에서 들어서 이제야 여야의 그러니까 위원수가 바뀌니까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 지난번에 간에 여태까지 방송을 전부 다 그 아니. 왜곡하고 제압하고 언론을 왜곡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방심위원은 장악하고- 지금 4대4로 여야가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고 시각에 따라서는 또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방통위와 방심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공영 방송의 뭐 이사진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의 필요성을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좀 절차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막 해임시켜버리고 전부 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해임도 그냥 해임 권한이 그냥 방통위원한테 있어요. 그 방통위원이 지금 3명인데 지금 그 여당 추천 인사가 2명이고 야당 추천 인사가 1명인데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야당 인사 1명은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뭐 6개월째 지금 임명도 안 하고 그냥 2대1 상태에서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얘기하자. 문제점 자, 최민희 의원은요.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은 최민희 의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이해충돌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법제처에 판결이 나왔고요. 자, 민주당은요. 언론 탄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없애려고 했고요. 당시에 KBS, MBC 사장을요. 6개월 내에 다 내쫓아버린 것이 바로 한상혁. 문재인 정부는요. 1년 내에요. 집권하자 1년 내에 방송사 사장들을 다 조직적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방송 심의를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이 바로 한겨레 대표이사 출신인 정현주 방심위원장 아닙니까? 한상혁, 정영주 두 사람을 내세워서 언론을 재갈을 물리고 언론 탄압하고 당시에 많은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오죽하면 그 KBS 당시 쫓겨났던 그 사장은 지금 무죄 판결 났어요.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어요. 그렇게 언론 탄압에 앞장선 정권이 지금 언론 정상화하겠다는데 도대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B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 기술자로 그 악명 높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한다고 각종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임명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보복적으로 다시 언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상력 네,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정치권 소식 그러면은 오늘 지난 여기까지 정권 때 듣겠습니다. 어떻게 김행 했는지 전 반성 좀 국민의힘 하십시오. 비대위원, 김현정 네.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